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너머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겨울이 오면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아예 바깥 세상과 왕래가 끊기기 일쑤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하늘이 주는 대로 땅을 일구며 순박하게 살아가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산비탈을 개간하여 만든 다락돈에서는 가을이면 황금빛 나락이 물결치고, 집집마다 감나무에는 붉은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까치들의 좋은 먹거리가 되어주곤 했으니, 비록 넉넉하지는 않아도 굶주리는 이 없이 서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인심 좋은 마을로 소문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정자가 있어 여름이면 더위를 식혀주고, 마을 한가운데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어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참으로 정겨운 풍경이 사시사철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끄트머리 산자락이 시작되는 외딴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순덕이라는 이름의 마음씨 고운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자식도 없이 혼자 지내는 처지였으나, 타고난 심성이 비단결같이 곱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녀는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주거나 산에서 나무를 캐다 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주저없이 자신의 곳간을 열어 보리쌀 한 줌이라도 쥐어주는 따뜻한 품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록 집은 낡아 비바람이 불면 석가래가 삐걱거리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윗목에 둔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기 일쑤였지만, 순덕의 집 아랫목은 언제나 군부를 지펴 따뜻했고, 그녀의 마음 또한 그 아랫목처럼 식을 줄 모르는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순덕을 보며 복을 타고나지 못해 고생한다고 혀를 차면서도, 그녀의 맑은 눈망울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했던 것입니다. 어느 해 유난히도 추위가 매섭게 몰아치던 겨울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눈발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짐승들도 추위를 피해 굴속 깊이 몸을 숨기고, 마을의 개들조차 짖기를 멈춘 채 웅크리고 잠든 깊은 밤, 윙윙거리는 바람소리만이 창호지문을 사정없이 두들기며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다 떨어진 무명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리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바람 소리에 뒤척이며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문득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인기척 같은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처막 끝에 매달린 시래기를 흔드는 소리인가 싶어 무시하려 했으나,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마치 누군가 문 밖에서 가냘프게 신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길 잃은 짐승이 추위에 떨며 문을 긁는 소리 같기도 하여 도저히 모른 척하고 누워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맡에 놓아둔 낡은 호롱불에 불을 붙이고는 솜을 두툼하게 누빈 저고리를 걸쳐 입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갯마루로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칼날 같은 찬 바람이 훅 끼쳐와 얼굴을 때리고 눈보라가 방 안까지 들이닥쳐 호롱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일렁거렸지만, 순덕은 한 손으로 불빛을 가리며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마당에는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사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대문 앞쪽에 무언가 거무스름한 형체가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집신을 꿰어 신고 눈밭을 헤치며 대문 쪽으로 다가갔는데, 가까이 다가가 호롱불을 비춰보니 그곳에는
캥겹의 얇은 옷 하나만을 걸친 채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눈과 뒤엉켜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엄동설 안에 어쩌다가 이런 곳에 쓰러져 계십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순덕은 화들짝 놀라 여인의 어깨를 흔들며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몸으로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인의 옷차림을 살펴보니 여기저기 찢기고 해진 누더기 같은 옷 사이로 시퍼렇게 멍이 든 자국과 채찍에 맞은 듯한 상처들이 드러나 있어 필시 험한 꼴을 당하고 쫓겨났거나 도망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순덕은 이 여인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을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작은 몸으로 감당하기 벅찬 여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등에 업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여인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지만 축 늘어진 탓에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눈길에 발이 푹푹 빠져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면서도 순덕은 이를 악물고 여인을 방 안으로 옮기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가까스로 여인을 방 안으로 들이는데 성공한 순덕은 서둘러 아랫목에 깔린 이불 위로 여인을 눕히고는 꽁꽁 얼어붙은 여인의 손과 발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주무르며 온기를 전하려 애썼습니다. 여인의 몸은 마치 한겨울의 고드름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굳게 닫혀 있었는데 순덕은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마른 옷을 꺼내 갈아입히며 여인의 몸에 남겨진 끔찍한 상처들을 보고는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등과 팔, 다리 할 것 없이 온몸이 성한 곳 하나 없이 피멍과 긁힌 자국으로 얼룩져 있어 이 여인이 겪었을 고초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밀어넣고 불을 지펴 방을 뜨끈하게 데우는 한편 솥에 물을 붓고 쌀을 한 줌 씻어 넣어 묽은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미음 소리가 고요한 부엌을 채우는 동안 순덕은 부디 이 불쌍한 여인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숟가락을 저었습니다. 한참을 정성 들여 끓인 미음을 사기 그릇에 담아 방으로 들어온 순덕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얕은 숨만 몰아쉬고 있는 여인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베게 하고는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조심스럽게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따뜻한 미음 국물이 조금씩 흘러 들어가자 여인은 본능적으로 목을대를 움직이며 힘겹게 미음을 삼키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한 숟가락씩 먹여주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드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는 안전하니 아무 걱정 말고 기운을 차리세요. 순덕은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행여나 사례라도 들릴까봐 조심조심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미음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울 때쯤 여인의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도는 듯하더니 굳어있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올 무렵 눈보라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밖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방 안에는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여인의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는데 그때 여인이 끙하는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흐릿한 눈동자를 드러냈습니다. 여인은 낯선 천장과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낯선 여인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기력이 없어 그저 몸을 웅크린 채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순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덫에 걸린 산짐승처럼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무엇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여인이 놀라지 않도록 뒤로 조금 물러앉으며 두 손을 펴보이고는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여인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댁을 해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젯밤 우리 집 대문 앞에 쓰러져 계신 걸 제가 모셔왔어요. 몸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 보살펴 드렸을 뿐이니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순덕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자 여인의 눈동자에 서려 있던 공포가 조금씩 옅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순덕이 건네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받아 마시며 떨리는 손으로 이불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순덕은 여인의 손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험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손이라기에는 손가락이 길고 가늘었으며 손톱의 모양새 또한 몹시 단정하고 고운 것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손등은 거칠게 트고 상처가 나 있었지만 그 손은 분명 밭일을 하거나 물을 쐈던 촌부의 손과는 거리가 먼 귀하게 자란 교수의 태가 어렴풋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순덕은 이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굳이 꼬치꼬치 캐물어 여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저 모른 척하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밤이 아직 깁니다. 몸이 다 나을 때까지 푹 주무세요. 저는 바로 옆에 있을 테니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부르시고요. 순덕은 호롱불을 조금 낮추고 여인의 발치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바느질감을 들었습니다. 여인은 그런 순덕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와 순덕에게서 느껴지는 편안함 때문인지 스르르 눈을 감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순덕은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여인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어쩌다 이 깊은 산골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몸에 새겨진 끔찍한 상처들은 누구의 소행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 모든 사연을 묻어둔 채 일단은 그녀를 살리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 여겼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창호지 문 밖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마을의 부지런한 닭들이 채를 치며 아침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뻑뻑하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곤히 잠든 여인이 깰까봐 조심조심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에 가득 쌓여 문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순덕은 빗자루를 들고 나가 마당 한쪽에 길을 내고 아궁이에 다시 불을 지펴 밥을 안쳤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지은 밥 냄새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콧속을 간지럽히자 순덕은 문득 이 낯선 여인과 함께 맞이하는 아침이 왠지 모르게 설레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먹던 밥상에 숟가락 하나를 더 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채워주는 일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순덕은 정화수를 떠놓고 장독대에 올려 비손하며 부디 이 여인이 건강을 되찾고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순덕의 마음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눈을 치우러 나온 이웃집 안악이 순덕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대문 앞을 기웃거리다가 밤새 쌓인 눈 위에 찍힌 낯선 발자국과 끌린 자국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순덕이네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혼자 사는 집에 저리 요란한 발자국이 날 리가 없는데 이 산골 마을은 워낙 외지고 폐쇄적이라 낯선 사람의 등장은 곧 마을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곤 했으며 특히나 출신 성분을 알 수 없는 떠돌이를 들이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흉흉한 소문이 돌기 쉬운 겨울철 정체불명의 여인을 집안에 들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순덕도 이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눈 속에서 죽어가던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기에
어떤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감수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순덕은 밥상을 차려놓고 여인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이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무리하지 마세요. 아직 기운이 없으실 텐데. 순덕이 급히 다가가 부축하자 여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하며 밥상 위에 놓인 하얀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런 음식을 본 지가 아주 오래된 사람처럼 혹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밥상을 응시하던 여인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수저를 쥐어주며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고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고는 소리 없이 오열하며 밥을 넘겼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여인의 앙상한 어깨가 들썩거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순덕의 마음도 짠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여인은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순덕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순덕은 여인에게 분이라는 이름을 임시로 지어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모르니 답답해서 원. 그냥 봄에 피는 꽃처럼 고운이 분이라고 부르면 어떻겠소. 순덕의 제안에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가 어찌나 맑고 고운지 순덕은 순간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씻지 못해 꾀죄죄했던 얼굴을 닦아내고 영양을 섭취하여 핏기가 돌기 시작하자 분이의 얼굴에서는 감출 수 없는 귀티가 은은하게 배어나왔고 그 모습은 낡은 초가집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눈부셨습니다. 순덕은 분이가 단순히 길을 잃은 처자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지만 그녀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마음먹고 묵묵히 보살핌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좁은 마을에서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 순덕의 집에 낯선 여자가 와 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수군거렸고 사랑방에 모인 사내들도 곰방대를 물고 순덕네 집 쪽을 힐끔거리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 순덕이네 집에 들어온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라며 아니야, 도망친 관비라는 소문도 있어. 밤마다 그 집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던데 불길에서 원. 근거 없는 낭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개중에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순덕의 집 대문을 발로 차거나 돌을 던지고 도망가는 아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순덕은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다는 듯 덤덤하게 받아들였지만 혹여나 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바깥 출입을 자제하며 분이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덕이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하며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주인장 있는가? 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순덕은 가슴이 철렁하여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밖으로 나갔는데 대문 앞에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촌장은 근엄한 표정으로 순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덕 어멈, 자네 집에 낯선이가 들어와 있다는 말이 온 마을에 파다한데 그게 사실인가? 순덕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르신. 길을 잃고 쓰러진 처자가 있어 잠시 몸을 추스르게 하고 있습니다. 촌장은 혀를 끌끌 차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심성은 내가 잘 알지만 세상이 흉흉할 때는 사람을 함부로 들이는 게 아니야. 더군다나 관청에서 쫓는 죄인이라도 되면 자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수도 있어. 조심하게, 부디 조심해야 해. 촌장의 경고는 순덕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얹혔지만 방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은 촌장이 돌아간 뒤 굳게 닫힌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구석에 웅크린 채 불안한 눈빛으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런 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지켜줄 테니. 저밖에 눈이 다 녹고 꽃이 필 때까지. 아니, 그보다 더 오래라도 좋으니 마음 편히 있어요. 순덕의 단호하고 따뜻한 말에 분이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고 순덕의 거친 손등 위로 분이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고통, 그리고 순덕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참회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문득 분이가 잠꼬대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아버님, 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공을 향해 손을 젓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급히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분이를 진정시켰는데 분이의 잠꼬대 속에 섞여 나온 단어들은 예사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님, 곡간, 누명 같은 단어들이 끊어질 듯 이어질 듯 흘러나왔고 순덕은 이를 통해 분이가 겪은 일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무언가 억울하고 거대한 음모와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순덕은 분이의 젖은 이마를 쓸어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창밖에는 다시금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그리고 순덕의 작은 초가집에 심상치 않은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음을 예감하게 하는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북풍이 맹위를 떨치던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어느덧 남쪽 산기 깬 양지 바른 곳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며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생사의 고비를 넘긴 분이는 이제 제법 혈색을 되찾아 창백했던 볼에 복숭아빛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뼈만 앙상했던 몸에도 조금씩 살이 올라 예전의 기품 있는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거동이 조심스럽고 찬바람을 쐬면 기침을 하곤 했지만 스스로 일어나 이부자리를 개고 방안을 정돈할 만큼 기력을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순덕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며 어떻게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순덕은 한사코 말리며 더 쉬라고 권했지만 분이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기에 마지못해 가벼운 소일거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분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산골 마을의 평범한 아낙네들과는 확연히 다른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배어 있어 순덕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할 때도 물을 함부로 튀기지 않고 조신하게 얼굴을 닦았으며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 때조차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우아한 동작으로 비질을 하여 흙먼지가 거의 잃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밥상을 차리거나 그릇을 놓는 손길 또한 매끄럽고 정갈하여 마치 귀한 댁의 규수가 소꿉장난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고운 자태였습니다. 순덕은 그런 분이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도대체 어떤 집에서 어떻게 자랐기에 저런 몸가짐이 몸에 배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분이가 입을 다물고 있어 그저 속으로만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덕이 장터에 내다 팔기 위해 배를 짜고 남은 자투리천과 실타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천 조각과 색시를 집어들고는 바늘을 빌려달라는 신호를 했습니다. 순덕이 의아해하며 바늘통을 건네주자 분이는 팻마루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술을 놓기 시작했는데 그 솜씨가 가히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바늘이 천위를 춤추듯 오가며 몇 번 지나가자 아무런 무늬도 없던 하얀 천 위에 금세 생생한 모란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나비가 날아들었습니다. 그 색감의 조화와 바느질의 정교함은 시골 장터에서 파는 조잡한 물건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궁궐의 상방에서나 볼 법한 수준이었습니다. 순덕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분이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 평생 이렇게 고운 자수는 처음 봅니다. 마치 꽃잎에서 향기가 날 것만 같구려.
순덕의 칭찬에 분이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손놀림은 멈추지 않고 더욱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양들을 수놓아 나갔습니다. 분이가 수놓은 주머니와 베개릿은 순덕의 눈에 보물처럼 보였고 이것을 장에 내다 팔면 쌀 몇 가마니는 좋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이 귀한 솜씨를 함부로 드러냈다가는 오히려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분이가 수놓은 물건들을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분이의 재주는 그녀가 평범한 신분이 아님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었기에 순덕은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며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언제나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 바로 순덕의 옆집에 사는 뺑덕 어미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뺑덕 어미는 욕심이 많고 심술죽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파 잠을 못 자고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습니다. 그녀는 순덕이 정체불명의 여자를 데려와 먹여 살린다는 소문을 듣고는 틈만 나면 순덕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고 집안을 염탐하곤 했습니다. 뺑덕 어미의 눈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순덕이 거러지 같은 여자를 거두어 밥을 축내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그 여자가 혹시라도 보따리에 금은 보화라도 숨겨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뺑덕 어미는 핑계를 만들어 순덕의 집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순덕이 있나? 내 집에 된장이 떨어져서 그런데 한 종지만 커줄 수 있나? 뺑덕 어미는 뻔뻔한 얼굴로 마당에 들어서며 매의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팻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던 분이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뺑덕 어미는 순간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순덕의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분이의 미모가 눈부시게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분이의 맑은 피부와 그윽한 눈매는 산골 마을의 투박한 안악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고 뺑덕 어미는 그 모습에 기가 죽으면서도 동시에 강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어머, 이 여자가 그 굴러들어온 호박인가? 듣던 것보다 얼굴이 반반하네 그려. 뺑덕 어미는 비꼬는 말투로 빈정거리며 분이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분이는 당황하여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렸지만 뺑덕 어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분이의 옷자락을 들추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옷은 순덕이 시집 올 때 해온 귀한 옷 아니야. 제 주제에 이런 옷을 얻어 입고 호강을 하네. 밥값은 하고 사나 몰라? 뺑덕 어미의 무례한 언사에 분이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눈가에는 수치심에 찬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엌에서 급히 달려나온 순덕이 뺑덕 어미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남의 집에 와서 웬 행패요? 된장 필요하면 퍼줄 테니 어서 가시오. 순덕은 평소와 달리 단호한 목소리로 뺑덕 어미를 쏘아보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뺑덕 어미는 콧방귀를 뀌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없는 말 했나? 과부 혼자 살기도 벅찬 살림에 웬 식충이를 들여서 동네 물을 흐리냐는 거지. 두고 봐라. 저 여자 때문에 자네 신세 망칠 날이 올 테니. 뺑덕 어미는 악담을 퍼붓고는 된장 종지를 챙겨 깬 다니 돌아가 버렸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순덕은 떨고 있는 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입이 걸고 심술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분이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이는 자신의 존재가 순덕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고 뺑덕 어미의 표독스러운 눈빛이 잊히지 않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뺑덕 어미가 다녀간 후 마을 우물가에는 순덕네 집에 대한 험담이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뺑덕 어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순덕네 집에 있는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 눈빛이 여우 같아서 남정네들 홀리기 딱 좋게 생겼어. 도망친 기생이 틀림없어. 아니면 관아에서 수배 중인 도둑년이거나라며 없는 말을 지어내 퍼뜨렸습니다. 순덕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다가 뚝 그치고 묘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일이 잦아졌고 순덕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 점점 바깥 출입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인심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며 순덕은 깊은 산골의 고요함이 깨지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 마을 어귀에 낡은 장삼을 걸치고 목탁을 두드리는 노스님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집집마다 돌며 시주를 청하다가 순덕의 집 앞에 이르러 멈춰섰는데 대문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는지 한참 동안 합장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짓던 순덕이 목탁 소리를 듣고 쌀 한 바가지를 퍼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스님, 누추한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적지만 공양 받으십시오. 순덕이 공손하게 시주쌀을 바랑에 넣어드리자 스님은 순덕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살님의 얼굴에 그늘이 있으나 그 뒤에는 큰 복덕이 숨어 있군요. 귀인을 품고 계시니 그 공덕이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분이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은 분이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목탁 치는 것을 멈추고 깊이 허리 굽혀 예를 표했습니다. 허허, 봉황이 닭장에 갇혀 있으니 날개를 펴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때가 되면 구름을 뚫고 날아오를 것이니 부디 몸을 잘 보존하십시오. 스님의 알 수 없는 말에 순덕과 분이는 어리둥절하여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스님은 다시 순덕을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당부했습니다. 보살님, 지금 데리고 있는 처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큰 바람이 불어닥칠 터인데 꽉 잡은 손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이 귀인을 지키는 것이 보살님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말을 마친 스님은 다시 목탁을 두드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여우는 오랫동안 마당에 머물렀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순덕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막연하게 짐작만 했던 분이의 비범함이 도인의 입을 통해 확인되자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사명감이 솟구쳤습니다. 봉황이 닭장에 갇혀 있다니. 역시 귀한 집 따님이 분명하구나. 순덕은 분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인을 지켜내겠다고. 그러나 큰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스님의 예언은 곧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뺑덕 어미가 퍼뜨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웃 마을을 넘어 읍내 장터에까지 흘러들어갔고 그 소문은 불온한 자들의 귀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려오고 마을의 평화를 깨뜨릴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분이 역시 스님의 말을 듣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동안은 두려움에 숨어 지내기만 했으나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마주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악몽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계모의 서늘한 웃음소리와 자신을 쫓아내던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나 몸서리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순덕의 옷자락을 잡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아직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간절하게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저를 지켜주세요. 순덕은 그 눈빛을 읽은 듯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지만 두 여인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읍내 장터에 나갔던 옆집 김서방이 헐레벌떡 뛰어와 순덕의 집을 찾았습니다. 순덕 아지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김서방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텐마루에 주저앉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순덕이 놀라 뛰어나오자 김서방은 물 한 모금을 들이켜고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터에 관군도 아닌 험상미는 놈들이 쫙 깔렸는데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구먼. 젊은 여자인데 몸에 상처가 있고 벙어리 행세를 할 수도 있다면서 그 여자를 찾아내면 후하게 포상하겠다고 난리야. 근데 그 인상착의가 아짐의 집에 있는 그 처자랑 너무 똑같아. 김서방의 말에 순덕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방 안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분이는 사색이 되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놈들이 마을마다 뒤지고 다니는데 우리 마을 쪽으로도 온다는 소문이 있어. 뺑덕 어미가 장터에서 그놈들한테 뭐라고 속닥거리는 걸 내가 봤는데 아무래도 아짐의 집을 일러 바친 것 같아. 빨리 피신시키든지 수를 써야지. 안 그러면 큰 사달이 날 거야. 김서방의 경고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순덕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떨고 있는 분이를 보고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스님이 말한 그 큰 바람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순덕은 분이를 데리고 어디로 숨어야 할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뒷산 동굴로 가야 할까? 아니면 마루 밑에 땅을 파야 할까? 총각을 다투는 위기 상황 속에서 순덕의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 주막에는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쳐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리춤에 육모 방망이를 차고 험악한 인상을 쓰고 있었는데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주모에게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최근 낯선 년이 들어왔다는 소문 못 들었나? 숨기면 재미없을 줄 알아. 주모는 벌벌 떨며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구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뺑덕 어미의 남편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헤헤, 나리들,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정보를 알고 있는데요. 술값만 좀 쳐주신다면. 사내들의 눈이 번뜩이며 탐욕스럽게 빛났고 산골 마을의 밤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순덕과 분이의 운명은 풍전등화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까치들이 요란하게 울어대며 불길한 손님의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순덕은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 채 분이의 짐을 챙기고 비상식량을 준비했습니다. 분이는 공포로 인해 안색이 다시 창백해졌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순덕은 분이의 손을 잡고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들이닥치면 제가 막아설 테니 그 틈에 뒷문으로 빠져나가 대나무 숲으로 뛰세요. 거기 가면 오래된 숯가마 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숨어 있으면 제가 데리러 갈게요. 순덕의 비장한 당부에 분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도망칠 수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으며 다가오는 운명에 맞설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공포에 질린 듯 파르르 떨리고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는 거친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이들은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대여섯 명이었는데 그들은 관아의 포졸 복장이 아닌 사설 왈패들의 옷차림을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위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허리춤에는 육모 방망이와 시퍼런 날이 선칼을 차고 있었고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굶주린 늑대처럼 번들거려 밭을 매던 농부들도 기겁하여 일손을 놓고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얼굴에 긴 칼자국이 나 있어 더욱 험악해 보였는데 그는 마을 입구에 서서 건방진 태도로 침을 찍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마을에 최근 낯선 계집이 흘러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숨겨주는 놈은 재미없을 줄 알아라. 당장 나오지 않으면 집집마다 뒤져서라도 찾아내겠다. 우두머리의 고함 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산골짜기를 메아리쳤고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뺑덕 어미만이 쾌재를 부르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순덕의 집을 염탐하며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터라. 왈패들의 등장이 마치 자신의 억눌린 심수를 풀어줄 구세주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뺑덕 어미는 쪼르르 달려가 우두머리 사내에게 알랑방귀를 뀌며 말을 붙였습니다. 아이고, 나리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수상한 년을 눈여겨보고 있었지요. 저기 산 밑 끝자락에 있는 초가집, 저기가 바로 그 도망친 년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요. 뺑덕 어미는 손가락질을 해대며 순덕의 집을 가리켰고 그 손끝에는 비열한 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뺑덕 어미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매서운 눈길을 돌렸고 우두머리는 씩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좋아, 아주 잘했다. 만약 그 계집이 확실하다면 내년에게 두둑한 포상을 내릴 것이다. 자, 가자.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포위해라. 사내들은 뺑덕 어미의 안내를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순덕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그들을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내들의 기세가 흉흉했고 행여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순덕의 집안에서는 긴박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순덕은 멀리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뺑덕 어미의 간사한 목소리를 듣고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분이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시간이 없어요. 저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전에 숨어야 합니다. 이 집에는 돌아가신 남편이 만약을 대비해 만들어둔 비밀 공간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 제발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순덕은 분이를 이끌고 부엌 옆에 붙어있는 어두컴컴한 광으로 들어갔습니다. 광 안에는 겨울을 나기 위한 곡식 자루와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덕은 광안 구석에 높이 쌓여 있는 폐집단들을 힘겹게 치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굿집단 뒤에는 흙으로 투박하게 발라진 벽이 나타났는데 순덕이 벽의 특정 부분을 누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틈새가 드러났습니다. 여기는 원래 귀한 씨앗을 숨겨두거나 난리통에 피신하려고 만든 곳이에요. 좁고 답답하겠지만 저들이 갈 때까지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마세요. 순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고 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순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가 그 좁은 공간으로 몸을 구겨 넣으려 할 때 그녀의 품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붉은 비단 주머니에 쌓인 작은 물건이었는데 떨어지면서 주머니 끈이 풀려 내용물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순덕이 급히 그것을 주워 들었는데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은 은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작은 장도와 화려한 오색실로 수놓아진 놀이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개에 새겨진 문양은 일반 양반가에서도 보기 드문 학이 구름을 뚫고 승천하는 모양새였고 은장도의 자루에는 판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음각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부잣집 딸이 아니라 한양에서도 으뜸가는 명문가인 판서댁의 귀한 영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님이 말한 봉황이 바로 이것을 뜻했던 것입니다. 아, 아가씨, 정말로 귀한 댁의 따님이셨군요. 순덕의 떨리는 목소리에 분이는 당황하여 얼굴을 붉혔으나 이내 체념한 듯 슬픈 눈빛으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신분을 숨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귀한 물건들을 다시 분이의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아가씨가 누구인지 증명해줄 유일한 물건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히 간직하세요. 제가 반드시 아가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설령 제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저 악한 무리들이 아가씨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순덕의 비장한 맹세의 분이는 소리 없는 오열을 삼키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순덕은 서둘러 벽 틈새에 문을 닫고 다시 맷집단을 쌓아 위장했습니다. 순덕이 빌집단을 다 쌓고 이마에 땀을 훔치기가 무섭게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쉰 뒤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안악의 표정을 짓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대문이 발길질에 의해 떨어져 나갈 듯 젖혀졌고, 흙먼지 속에서 우두머리 사내와 졸개들이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 뒤로는 뺑덕어미가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이 집 주인인가? 우두머리가 거들먹거리며 순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뉘신데 남의 집 대문을 이리 험하게 여시는지요? 순덕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꾸했으나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순덕의 말대꾸가 가짠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흙투성이 신발로 콩마루를 쿵쿵 밟고 올라갔습니다. 시치미 떼지 마라. 내 집에 젊은 계집이 숨어 있다는 걸 다 알고 왔다. 첩보가 아주 확실하니 딴소리 말고 당장 내오너라. 좋게 말할 때 내놓으면 목숨은 부지하게 해주마. 사내는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위협했고, 졸개들은 벌써 부엌과 장독대를 기웃거리며 살림살이를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과부입니다. 집에 쥐새끼 한 마리 없는데 무슨 처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순덕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편네가 매를 벌려고 환장을 했나. 얘들아, 샅샅이 뒤져라. 방구석, 부엌, 심지어 뒷간까지 모조리 뒤져서 찾아내. 우두머리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졸개들은 방 안으로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이불을 발로 차고 장롱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으며 벽에 걸린 옷가지들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없는 사람 살림을 이렇게 다 부수면 어떡합니까? 순덕이 울부짖으며 말려보려 했지만 사내 하나가 순덕을 거칠게 밀치는 바람에 마당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뺑덕 어미는 담벼락 뒤에서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찼지만 나서서 말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독한 년 빨리 불 것이지. 그러게 왜 죄인년을 숨겨줘서 이 사단을 만들어? 그녀는 오히려 순덕을 비난하며 자신의 고발을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방 안을 뒤지던 사내가 밖으로 나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방 안에는 없습니다. 장롱이고 천장이고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입니다. 우두머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없어?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이 집에 있다고 했는데.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당을 훑어보다가 부엌 옆에 붙은 광을 발견했습니다. 저기는 뒤져봤느냐. 그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분이가 숨어있는 광을 가리켰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는 그냥 곡식 두는 창고입니다. 쥐가 많아 더러운 곳이니 들어가실 것 없습니다. 순덕이 황급히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내들의 의심을 사고 말았습니다. 오호라,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비켜. 우두머리는 순덕을 걷어차고 성큼성큼 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순덕은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지고 싶었지만 다른 졸개들에게 제압당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두머리는 광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한 내부를 들여다보던 그는 코를 쥐며 인상을 썼지만 이내 구석에 쌓인 볏집단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야, 저 지푸라기들 다 치워봐. 뒤에 뭐가 있는지 봐야겠다.
졸개들이 달려들어 맷집단을 하나둘씩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밑집단이 하나씩 치워질 때마다 분이와의 약속, 그리고 그녀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제발, 제발 하늘이시여 도우소서. 순덕은 속으로 피를 토하듯 기도했습니다. 그때 횟집단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졸개의 눈에 띄었습니다. 형님, 여기 뭐가 있습니다. 졸개가 집어든 것은 분이가 급히 숨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작은 자수 주머니 하나였습니다. 우두머리는 그 주머니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호, 이것 봐라. 이건 시골 안악내 솜씨가 아닌데? 궁중에서나 쓰는 비단실에 이 정교한 모란 문양 좀 보게. 그는 주머니를 순덕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게 내년 물건이냐? 내년 같은 촌부가 이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리가 만무하지. 이건 필시 그 도망친 년의 것이 틀림없다. 자, 이제 이실 짓고 해라. 그년 어디 있느냐? 증거물이 나오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끝까지 입을 다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건 제가 장에서 주운 것입니다. 예뻐서 주워왔을 뿐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순덕의 떨리지만 단호한 대답에 우두머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독한 년이 끝까지 거짓말을 해? 여봐라. 이 년을 마당 한가운데 꿀려라. 매운맛을 봐야 입을 열겠구나. 졸개들이 순덕을 짐짝처럼 끌어내어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리고 굵은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광안의 좁은 틈새에 숨어있던 분이는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매질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 때문에 죄 없는 저분이. 분이는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울었지만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간곡했던 당부, 절대 나오지 마세요.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몽둥이를 든 졸개에게 눈짓을 하자 졸개가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그년 어디 있느냐? 순덕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바람을 가르며 내려오려는 찰나 마을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춰라. 그게 무슨 행패냐. 그 목소리는 늙었지만 힘이 있었고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촌장과 청년들이 낫과 케미를 들고 서 있었고 그 뒤로 웬 낯선 선비 한 명이 호위무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때로 몰려온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뒤에 서 있는 선비의 행색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각근을 단정히 메고 푸른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형형하여 왈패들을 압도했습니다. 대낮에 양민을 핍박하고 남의 집을 부수다니 내 놈들이 관아의 법도 무시하는 무례배들이냐. 선비의 호통에 우두머리는 짐짓 당당한 척했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있을 뿐이요. 당신은 누구요? 남의 일에 참견 마시오. 우두머리가 쏘아 붙였지만 선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는 지나가던 과객이나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미라 끼어들었소. 사람을 찾는다면서 아녀자를 매질하려 하다니 그게 도리에 맞는 일이요? 선비의 등장으로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촌장과 마을 청년들도 용기를 얻어 맞습니다. 당장 우리 마을에서 나가시오. 순덕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두머리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입맛을 다시며
몽둥이를 내리게 했습니다. 좋소, 오늘은 이쯤 해두지. 하지만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갈 줄 아나. 이 마을 어딘가에 그년이 있다는 건 확실해.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을 테니 밤새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칠 생각은 마라. 사내들은 으름장을 놓고는 순덕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멀리 가지 않고 마을 어귀와 순덕의 집 근처 요소요소에 자리를 잡고 감시의 눈을 번뜩였습니다. 뺑덕 어미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쉬움과 도끼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물러가자 순덕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순덕을 부축했습니다. 순덕 어멈, 괜찮은가? 다친 데는 없고. 사람들의 걱정 어린 말에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광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과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왈패들은 마을을 완전히 포위한 채 모닥불을 피우고 술판을 벌이며 밤을 지새울 기세였고 순덕의 집은 마치 고립된 섬처럼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마을 촌장의 집으로 안내되어 갔지만 떠나기 전 순덕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남겼습니다. 순덕은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조심스럽게 광으로 들어갔습니다. 빗집단을 치우고 비밀문을 열자 그 안에서 분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튀어나와 순덕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분이는 처음으로 순덕을 어머니라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분이를 달래며 피범벅이 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내들이 물러간 것은 일시적일 뿐 날이 밝으면 더 큰 위협이 닥쳐올 것임이 자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발견한 자수 주머니로 인해 분이의 정체가 탄로날 위험이 더욱 커졌습니다. 순덕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숨는 것만으로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없다. 진실을 밝히고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마저 가려버리고 순덕의 작은 초가집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명은 밝아오고 있었으나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밤새 모닥불을 피우고 순덕의 집을 감시하던 왈패들은 날이 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대문을 박차고 들어올 기세였습니다. 순덕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충혈된 눈으로 광 앞을 지키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촌장과 몇몇 마을 청년들이 낙과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지만 전문적인 싸움꾼인 왈패들의 기세에 눌려 다들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두머리는 간밤에 촌장의 집으로 갔던 선비가 나타나지 않자 이제 방해꾼은 없다고 판단했는지 더욱 기고만장하여 칼을 빼들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자, 해가 떴다.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내 손으로 그 계집을 끌어내고 이 집을 불태워 버리기 전에 순순히 내놓아라. 우두머리의 고함 소리에 순덕은 몸을 부르르 떨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이를 악물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하늘이 보고 있는데 어찌 이리 무도한 짓을 한단 말이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 순덕이 죽기를 각오하고 악을 쓰며 대들자 우두머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칼끝을 순덕의 목 겨누무로 가져다 대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순덕의 목을 대에 닿자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숨어있던 뺑덕 어미조차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마을 입구 쪽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우렁찬 나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길을 비켜라. 판서 대감 마님 행차시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크고 위엄이 있어
산천 초목이 떨고 날아가던 새도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왈패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웅성거렸고 순덕의 목을 겨누던 칼날도 멈칫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을 어귀의 흙먼지를 뚫고 나타난 것은 화려한 깃발을 앞세운 거대한 행렬이었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포졸들이 길을 열고 그 뒤로 위풍당당한 말을 탄 무관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네 사람이 매는 화려한 가마가 마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마의 덮개에는 금실로 수놓은 항문이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행렬의 규모는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는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장관이었습니다. 왈패들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고 우두머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순덕의 집 앞에 멈춰서자 호위무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양에서 오신 형조판서 대감의 행차시다. 모두 예를 갖추라.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넙죽 엎드렸고 왈패들도 얼떨결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 많은 형형한 노신사가 천천히 발을 디디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잃어버린 딸을 찾아 전국을 헤매던 명문가의 주인 김판서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어제 마을에 나타나 왈패들을 제지했던 그 선비가 공손하게 시립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판서댁의 가솔이자 조카로서 미리 선발대로 파견되어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판서는 근엄한 표정으로 마당에 꿇어앉은 왈패들을 내려다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들, 대낮에 양민을 괴롭히고 내 딸을 해하려 한 죄. 만번 죽어 마땅하다. 판서의 호통에 우두머리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변명하려 했으나 혀가 굳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희는 그저 도망친 관비를 잡으려던 것뿐입니다요. 판서는 그들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시선을 돌려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내 딸이 이곳에 있다고 들었소. 무사한가? 제발 살아만 있다고 말해주시오. 순덕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광 쪽을 가리켰습니다. 예, 대감마님. 아가씨께서는 저 안에 안전하게 계십니다. 순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광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분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어 얼굴은 다소 창백했지만 그녀가 걸어 나오는 자태는 그 누구보다도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간직했던 은장도와 자수 놀이개를 꺼내들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은장도에는 김판서 가문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판서는 딸의 모습을 보자마자 채통도 잊은 채 맨발로 뛰어와 딸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명주야, 내 딸 명주야, 살아있었구나. 정말로 살아있었어. 판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분이, 아니 명주 아가씨 역시 아버지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아버님, 다시는 뵙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두 부녀의 극적인 상봉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순덕 역시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던 왈패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지만 이미 집 주변은 판서가 데려온 무관들에 의해 물샐 틈 없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부녀의 상봉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김판서는 눈물을 닦고 다시 매서운 눈빛으로 돌아와 왈패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들이 내 딸을 찾아 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 첩실과 작당하여 적통인 내 딸을 없애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내 놈들의 더러운 음모는 이미 다 드러났다. 판서의 일갈의 왈패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머리를 땅에 쳐박았습니다. 사실 명주 아가씨는 계모의 모함을 받아 누명을 쓰고 쫓겨났으며 계모는 후안을 없애기 위해 이 왈패들을 사주하여 명주 아가씨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명주 아가씨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입었던 상처들은 모두
이자들의 소행이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봐라. 이 흉악한 놈들을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내 친히 국문하여 그 죄를 낱낱이 밝히고 엄벌에 처할 것이다. 판서의 명령이 떨어지자 무관들이 달려들어 왈패들을 굴비 엮듯 줄줄이 엮어 끌고 나갔습니다. 으스대던 왈패들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질질 끌려 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에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천벌을 받은 게지. 순덕이가 사람을 살렸어. 마을 사람들의 칭송 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담벼락 뒤에 숨어있던 뺑덕 어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도망치려 했으나 눈썰미 좋은 마을 안악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저기 뺑덕네 아니야? 왈패들한테 순덕이네. 집 일러 바치고 상금 타려던 게 누군데 어딜 도망가? 안악의 외침에 사람들의 시선이 뺑덕 어미에게 쏠렸고 판서 대감의 눈길도 그녀에게 닿았습니다. 김 판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저 흉악범들에게 내 딸의 거처를 알려준 자냐? 뺑덕 어미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관비인 줄 알고. 흑흑,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녀의 비굴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찾고 순덕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주 아가씨가 조용히 아버지의 소매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여인의 죄도 밉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니 피를 보지 않게 해주세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딸의 간청에 김판서는 표정을 풀고 뺑덕 어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 딸의 덕으로 목숨을 건진 줄 알아라. 다시는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먹지 말고 평생 참회하며 살 거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뺑덕 어미는 감지덕지하며 엎드려 절을 하고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마을 밖으로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인과응보라 수군거렸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사라지고 나니 순덕의 마당에는 따스한 봄 햇살만이 가득 내려앉았고 며칠간의 공포는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회의 기쁨과 은인에 대한 감사뿐이었습니다. 소동이 마무리되자 김판서는 순덕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내 딸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백골이 진토되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내 딸은 차가운 눈밭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요. 천하의 판서 대감이 시골 안악에게 허리를 굽히는 모습에 순덕은 어쩔 줄 몰라하며 맞절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가씨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순덕의 겸손한 태도에 김판서는 더욱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고 명주 아가씨는 다시 한번 순덕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친딸처럼 거두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의 작은 초가집에서는 조촐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김판서가 가져온 쌀과 고기, 그리고 귀한 술로 상을 차리니 평소에는 구경도 못할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순덕은 부엌에서 명주 아가씨와 함께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는데 아가씨는 이제 비단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순덕을 도우려 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귀한 몸이 되셨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순덕이 말려도 명주 아가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여기서 보낸 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드리고 싶어요. 두 여인은 부엌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겨울의 추위와 고통을 모두 녹여버리는 듯한 정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김 판서와 촌장, 그리고 조카 선비가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판서는 마을의 사정을 묻고 촌장은 마을의 자랑을 늘어놓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마을 사람들도 둘러앉아 판서 댁에서 내놓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공포에 떨던 마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고기 반찬에 신이 나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막걸리 한 잔에 시름을 털어버리며 순덕의 복을 칭송했습니다. 역시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니까. 순덕이네 집에 서광이 비치더니 이런 경사가 날 줄 알았어. 밥상이 들어오고 순덕과 명주 아가씨 그리고 김판서가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고기 산적을 앞에 두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순덕은 명주 아가씨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고 명주 아가씨는 순덕의 숟가락에 고기를 얹어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 깊은 정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방안을 가득 채우는 온기는 아궁이의 군불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이제는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김판서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순덕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내 작은 성이요. 일단 이것으로 급한 대로 집을 좀 손보시고 내가 한양에 돌아가면 정식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 은혜에 보답하리다. 순덕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했지만 판서의 간곡한 부탁과 명주 아가씨의 애원어린 눈빛에 못 이겨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돈이 들어있었지만 순덕에게는 그 돈보다 명주 아가씨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큰 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순덕은 명주 아가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부디 한양 가셔서도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여기 일은 다 잊으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명주 아가씨는 순덕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절대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의 따뜻한 아랫목과 미움, 그리고 저를 지켜주신 그 마음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꼭 다시 올게요. 그때는 제가 어머니를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밤이 깊어가고 사위는 고요해졌지만 순덕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등불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인간애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마을을 감싸던 불길한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축복과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명주 아가씨는 떠나겠지만 오늘 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가장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을 감싸고 있던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김판서 일행이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마치는 소리가 분주하게 들려왔습니다. 명주 아가씨는 비단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순덕의 두 손을 꼭 잡고 놓아줄 줄을 몰랐는데 그녀의 눈에는 아쉬움과 고마움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양에 돌아가면 반드시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할 것이니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명주 아가씨의 간곡한 당부에 순덕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상 떠나보내려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은 아가씨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가시는 길이 머니 조심해서 가시고 가서도 밥 거르지 말고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친정엄마처럼 당부했습니다. 김판서 또한 말 위에서 순덕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작별 인사를 고했고, 긴 행렬은 마을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천천히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가마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순덕은 대문 앞에 서서 자리를 뜨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 역시 기이한 인연이 만들어낸 이 드라마 같은 이별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행렬이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지자 순덕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텅 빈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북적거리던 마당과 아가씨의 온기가 남아있던 아랫목이 유난히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순덕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아가씨가 남기고 간 자수 주머니를 장롱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무더운 여름으로 접어들었고, 산과 들에는 녹음이 우거져 싱그러운 풀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순덕은 김판서가 주고 간 돈으로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지붕의 이형을 새로 엮었지만, 사치와는 거리가 먼 소박한 성품 탓에 여전히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이 큰 돈을 얻었으니 이제 일을 하지 않고 편히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순덕은 예전과 다름없이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산에 올라 나무를 뜯으며 땀 흘리는 보람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넉넉해진 살림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마을 잔치 때마다 음식을 보태며 베푸는 삶을 실천하니 마을 사람들의 칭송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습니다. 순덕이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저렇게 마음이 고우니 하늘이 도운 게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순덕을 칭찬했고, 그녀의 집 앞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을거지가 한창이던 황금 들판 너머로 또다시 거대한 행렬이 마을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무관들의 호위 행렬뿐만 아니라 수레바퀴가 삐걱거릴 정도로 짐을 가득 실은 우마차 수십 대가 줄을 지어 오고 있어 그 규모가 지난번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둥그렇게 뜨며 저게 다 뭐여? 관찰사라도 부임하는 건가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행렬의 선두에는 김판서 댁의 집사가 비단 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망설임 없이 곧장 순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덕이 마당에서 콩타작을 하다 말고 놀란 눈으로 바라보니 집사가 말에서 내려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인,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대감마님과 명주 아가씨의 분부를 받잡고 보은의 물품을 전하러 왔습니다. 집사의 신호에 따라 짐꾼들이 수레에서 물건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양이 어찌나 방대한지 순덕의 작은 마당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내려진 것은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백미 백가마니였는데, 쌀가마니가 마당 한쪽에 산더미처럼 쌓이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색색의 비단 필육이 끝도 없이 나왔는데, 눈부신 홍색 비단부터 은은한 옥색 비단까지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귀한 옷감들이 텐마로 가득 쌓였습니다. 또한 꿀단지, 곶감, 조기 두름, 쇠고기 등 온갖 산의 진미가 줄줄이 이어졌고, 심지어는 농사 지을 때 쓰라며 튼튼한 황소 2마리와 최신 농기구들까지 마당에 들여놓았습니다. 순덕은 이 엄청난 선물들에 어안이 벙벙하여 아이고, 이게 다 무슨, 너무 과분합니다.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집사는 빙그레 웃으며 품에서 두툼한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감마님께서는 부인께서 평생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도록 이 마을 앞에 문전옥답 1000평과 인근 야산의 문서를 부인 앞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이제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순덕 부인이십니다. 집사의 말에 주변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천평이라니. 세상에, 이제 순덕이는 이 고을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네. 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하루아침에 대지주가 된 순덕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집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께서는 부인이 낡고 추운 초가집에서 지내시는 것을 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여 한양에서 최고의 목수들을 대동하고 왔으니 오늘부터 당장 이곳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어 올릴 것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뒤따라온 목수들이 자를 들고 집터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순덕의 집터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목수와 일꾼들이 달라붙어 낡은 초가집을 허물고 땅을 단단히 다졌으며 굵고 튼튼한 대들보와 석가래가 올라가는 모습은 마을의 큰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순덕은 공사 기간 동안 마을 회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지냈는데 그녀는 일꾼들에게 매일 따뜻한 밥과 새참을 넉넉히 대접하며 공사 현장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집을 지어주는 고마운 분들이니 소홀히 대할 수 없다는 순덕의 마음에 감동한 목수들은 더욱 정성을 쏟아 못질하나 대패질 하나에도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남짓한 시간이 흐르자 마침내 마을 어귀에서도 훤히 보일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운 팔짝지붕의 기와집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은 그야말로 궁궐이 부럽지 않을 만큼 화려하고 견고했습니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기둥에서는 은은한 나무 향기가 배어 나왔고 창호지 문에는 명주 아가씨가 보낸 장인들이 조각한 아름다운 꽃살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널찍한 대청마루는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통하고 겨울에는 햇볕이 잘 들도록 설계되었으며 부엌은 예전보다 5배는 넓어져 솥을 여러 개 걸어도 넉넉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아궁이를 개량하여 방바닥이 절절 끓도록 만들었으니 더 이상 순덕이 한겨울 추위에 떨 일은 없게 된 것입니다. 집이 완공되던 날 명주 아가씨가 보낸 현판이 대문에 걸렸는데 거기에는 적선지가라는 글귀가 힘차게 쓰여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순덕은 새 집에 입주하던 날 혼자서 그 넓은 집을 차지하고 앉아 있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집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가씨의 은혜이자 그동안 저를 도와준 마을 분들의 덕분입니다. 순덕은 곳간을 활짝 열어 김판서가 보내준 쌀과 고기로 음식을 장만하고 떡을 치고 술을 빚어 마을 전체가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 안악들이 모여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는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을 했고 잔칫날에는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당에는 풍물패가 신명나게 꽹과리를 치고 상무를 돌리며 흥을 돋우었고 어르신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순덕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잔치 한가운데 앉은 순덕은 고운 비단옷을 입고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의 남루한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여유와 기품이 흐르는 모습은 영락없는 대갓집 마님의 자태였으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겸손하고 다정했습니다. 순덕은 자신을 괴롭혔던 뺑덕 어미가 먼발치에서 쭈뼛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사람을 시켜 음식을 넉넉히 싸서 보내주도록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좋은 날에 굶는 사람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는 순덕의 넓은 아량의 뺑덕 어미는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순덕이 있는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로써 마을에는 해묵은 갈등이나 미움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나눔과 화합의 정만이 가득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명주 아가씨의 보우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마다 한양에서 귀한 약재와 옷감이 내려왔고 순덕의 생일이면 어김없이 아가씨가 직접 쓴 편지와 선물이 당도했습니다. 순덕은 아가씨가 보내준 재물을 헛되이 쓰지 않고 마을에 서당을 지어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고 다리를 놓아 사람들이 편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익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첩첩산중 오지였던 마을은 점차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해 갔고, 사람들은 이 마을을 보은촌이라 부르며 순덕의 공덕을 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순덕의 집은 언제나 배고픈 나그네들에게 밥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쉼터가 되었고, 그녀의 자애로운 명성은 인근 고을뿐만 아니라 한양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덕은 머리에 서리가 내린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늙지 않고 오히려 더 맑고 온화해져 마치 살아있는 관음보살을 보는 듯 했습니다. 명주 아가씨도 이제는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가끔 아들과 함께 순덕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덕은 친손자를 맞이하듯 아이를 품에 안고 기뻐했으며, 세 사람은 대청마루에 앉아 지난날 눈보라치던 밤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밤새 웃음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명주 아가씨가 눈시울을 붉히면 순덕은 주름진 손으로 아가씨의 손을 잡으며 아닙니다. 아가씨가 오셔서 제 삶이 꽃처럼 피어난 것입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어느 평온한 봄날 저녁, 순덕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꽃향기를 맡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명주 아가씨가 보내준 고운 비단 이불이 덮여 있었고, 꿈속에서 그녀는 눈보라가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꽃길을 명주 아가씨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굴뚝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순덕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씨 하나로 얼어붙은 운명을 녹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준 순덕의 이야기는 지금도 그 산골 마을의 밤바람을 타고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